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돌싱입니다. 최근 이런저런 사연들을 보다가 저에게 있었던 충격적인 일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 사연을 씁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아직도 그 답을 모르겠지만 앞으로 오로지 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싶네요. 저는 20대 후반에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다가 남편을 만났어요. 처음 들어온 신입사원이 화장실에서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아자아자! 라고 외치는 걸 듣고 호기심을 갖게 됐죠. 그 남자는 의욕이 아주 넘쳐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이 더 눈에 띄었습니다. 그 성실함에 반해 제가 먼저 말을 걸고 밥 한 끼 먹자고 해서 밥이 술이 되고 동료에서 연인이 되었죠. 처음에 남편은 제가 회사 사장의 딸인 걸 몰랐어요. 연애를 하던 도중 자연스럽게 알게 됐는데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리바리한 모습으로 사장 딸이 왜 자기 같은 일개 사원을 만나느냐고 무슨 테스트 같은 거냐고 물어보는데 그 모습이 참 순수하고 귀여워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회사가 규모가 상당해서 아주 부유하게 큰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말대로 생활의 차이 같은 게 느껴질 수는 있었겠지만 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남편은 넉넉하지 못한 집 장남이어서 가족들의 생계도 거의 책임지고 있었는데 저희 집이 부유하니 상관없다고 생각했고요. 남편은 일할 때 쏟는 열정을 연애에도 쏟아 저에게 굉장히 자상하고 섬세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좋아지고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저에게 대하는 태도도 늘 한결같았고요. 그렇게 연애가 몇 년 동안 오래 지속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서로의 부모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은 제가 찾아뵙기로 한 날 저에게 맛있는 저녁상을 대접하시기 위해 점심때부터 분주하게 준비하셨다고 해요. 만족스러운 식사 자리가 끝나고 남편이 절 집에 데려다 주는데 부모님이 저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다고 말해줘서 기분이 좋았죠. 저희 부모님을 만나는 날에는 남편이 매우 긴장하긴 했지만 저희 부모님도 평소 성실하기로 소문난 남편을 잘 알고 계셔서 분위기가 매우 좋았어요. 두 가족 다 만족스러운 만남을 하고 결혼 이야기는 더 빠르게 진행되어 금방 상견례도 하고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할 때도 남편은 최대한 제 의견을 존중해주면서 본인 의견도 완곡하게 표현해서 충돌할 일도 없었어요. 반드시 싸운다는 결혼 준비 때도 이렇게 온화하고 다정한 모습을 보여줘서 더욱 신뢰가 갔죠. 결혼이 확정된 후 저희 친정아버지는 남편에게 회사를 물려줄 생각을 하시고 진급을 시키셨어요. 원래 저에게 물려주시려고 생각하고 경영 수업을 시키시던 중이었는데 사위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잘할지 몰랐다고 하시면서요. 물론 아버지는 아직 건재하시고 저희가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확실히 결정한다고 하셨지만 거의 확실시된 일 같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저와 남편이 결혼한다는 소문이 퍼지고 다들 낙하산이니 뭐니 말이 많았죠. 하지만 남편이 워낙 열심히 일하고 유능한 인재인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딱히 반발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남편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제가 사람 참 잘 봤구나 생각했네요. 결혼 후에도 저희 부부의 워커홀릭은 변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저도 회사 일이 적성에 잘 맞아서 자연스럽게 계속 일하게 되었거든요. 지위가 올라가고 일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직책이 되니 둘 다 성취감이 들어 일의 만족도도 높아졌고요. 다행히 얼굴 볼 새도 없이 바쁜 건 아니어서 휴식 시간은 아주 오붓하게 보낼 수 있었어요. 연애 때와 다름없이 자상한 남편은 저에게 자주 이벤트도 해주고 애정 표현을 많이 해줬고요. 그래서인지 저희는 6개월 만에 아이가 생겼고 양가는 물론 남편과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동화책처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날 것 같은 나날들이었죠. 제가 출산휴가를 내고 집에 있는 동안 남편은 은근히 저의 전업을 바라는 눈치였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집에서 집안일만 하고 가만히 있는 건 도저히 적성에 맞지 않아서 얼른 출근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때 남편과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조금 한 후 바로 복직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제 남편은 탐탁지 않아 했지만 제 의견을 따라줬고요. 그리고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고민하다가 제가 먼저 가사도우미 이모님을 들이자고 제안했습니다.
저희가 바빠서 집을 자주 비울 텐데 아침부터 밤까지 집안일과 육아를 해주시는 이모님이 계시면 좋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한 번도 이모님을 고용해 본 적이 없다며 차라리 시어머니한테 부탁하는 게 어떻겠냐 말했지만 저는 그건 불편해서 안 될 것 같다며 딱 잘라 거절했어요. 시어머니의 몸도 별로 안 좋으시다고 들었고 일을 시키기에도 불편할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아이를 낳은 뒤 1년간 육아휴직을 받아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게 정말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빨리 일을 하고 싶어 몸이 쑤시더라고요. 그나마 다른 엄마들처럼 아이의 미소를 보면 행복하고 피로가 날아가는 듯한 마음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아이 돌잔치를 하고 남편이 계속 전업을 할 생각이 없느냐 다시 한번 물었었어요. 하지만 저는 육아의 기쁨도 좋지만 일할 때 살아있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하며 회사에 다시 나가겠다고 했고 그 뒤로 남편도 다시는 권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인터넷 사이트를 샅샅이 뒤지고 입소문을 들어 일을 잘하시는 이모님을 고용했습니다. 제가 고용한 가사도우미 이모님은 집안일도 아주 깔끔하게 처리하시고 아이도 아주 잘 돌봐주셨어요. 집은 항상 반짝거렸고 옷가지도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화장실에도 머리카락 한 올 찾아볼 수 없었죠. 남편도 이모님의 유능한 솜씨에 반해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했어요. 저도 이모님께 너무 감사해서 급여도 다른 곳보다 많이 챙겨드리고 명절 보너스도 더 챙겨드리고 선물도 자주 드리면서 꼭 오랫동안 저희 집에서 일해달라고 부탁드렸고요. 저희 부부가 야근이 잦아서 이모님은 6시부터 9시까지 일을 하셨어요. 아침엔 정성 가득한 아침 식사도 차려주시고 저희 딸을 배웅해주시는 거로 하루를 시작하셨죠. 거의 종일 저희 집에 계셔서 저는 1년 후 저희 집에 입주 도우미를 제안드렸어요. 출퇴근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요. 하지만 집에 있는 남편을 꼭 챙겨야 한다고 하시며 퇴근을 꼭 하셨어요. 그런 이모님에게 출퇴근이 너무 빡빡해서 힘드시지 않냐 물어보니 이모님은 그래도 이렇게 많이 일하고 많이 버는 게 좋다며 계속 이 시간에 일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로서 늦게까지 일해주시는 게 좋으니 대신 월급을 더 올려드렸고요. 그렇게 이모님이 일하신 지 5년이 지났고 완전히 저희의 또 다른 가족으로 일상을 함께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이모님이 저희 남편에게 할 말이 있다며 따로 부르는 것이었어요. 평소 집안일에 대해서는 전부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이셔서 무슨 일인가 싶어 저도 모르게 따라가서 엿듣게 되었네요. 이모님은 남편에게 조용히 오늘 저녁에 좋은 음식을 해놨으니 먼저 와서 드시고 사모님에게 힘 좀 쓰시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이모님이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시는 게 민망하기도 했지만 5년이나 동고동락한 가족이니 딸 같은 마음에 그러시는구나 생각했어요. 이모님에게 저보다 좀 어린 딸이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이모님께 저희는 딱히 둘째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리려고 생각했죠. 그날 밤 저는 야근을 하고 8시쯤 퇴근해 집에 갔는데 눈앞에 상상도 못한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남편과 젊은 여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오는 겁니다. 저는 도저히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곧 부엌에서 이모님도 달려나오시고는 저에게 그 여자를 소개하며 인사시켰습니다. 이쪽은 제 딸이에요. 제가 요새 관절이 좀 안 좋아서 일을 평소처럼 깔끔히 못할 것 같아 딸을 불러서 일을 좀 시켰어요. 그제야 멋쩍게 서 있던 여자가 저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하더군요. 저는 알았다고 말하고 부엌에 가는데 늦은 저녁상을 차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부엌에 잘 들어가지 않는 남편이 같이 밥을 차리고 있다니 의아했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제 아이는 예쁜 언니가 종일 놀아줬다면서 싱글벙글 하더군요. 다 같이 밥을 먹은 뒤 저는 이모님을 방으로 불러 낮에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신경 써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저희는 둘째를 가질 생각이 없으니 그렇게 안 해주셔도 된다고요. 그러자 이모님은 그래도 사람 일 모르는 것 아니겠냐며 호호호 웃으시고는 거실로 나가셨어요. 조금 불쾌하긴 했지만 흔히 나이 드신 분들이 하시는 오지랖이라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 뒤로 이모님의 딸이라는 사람은 저희 집에 자주 찾아왔어요. 제가 이모님에게 유부녀라고 하지 않았냐고 여쭤보니 남편이 경제 능력이 없어서 어머니의 일을 도와주고 월급을 나눠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모님이 제 눈치를 살살 살피시는데
아마 딸도 고용해줬으면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사 도우미를 둘이나 드릴 필요는 없기도 하고 저는 나이 많으신 이모님을 원한 거라 모른 채 하며 넘겼습니다. 월급을 반씩 나눠 가지면 둘 다 생계가 어려우실 테니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권해드리고요. 이모님은 기분이 언짢아 보이셨지만 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이모님의 딸은 꿋꿋하게 저희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사실 제 딸은 매일 바쁜 부모님보다 자주 놀아주고 등하원도 도와주는 이모님의 딸이 더 좋은 것 같았어요. 잠자리에서 딸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다른 원생들의 엄마보다 어리고 예쁜 언니가 데리러 와줘서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질투심이 생겨서 딸에게 그 언니는 잠깐만 오는 사람이라고 말했더니 딸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데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이를 핑계로 아이에게 너무 소홀했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더 신경 써서 잘해줘야겠다 다짐했죠. 시간이 흐르고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도 이모님의 딸은 저희 집에 자주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이모님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만큼 더 바빠져서 혼자 챙기기 버거워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확실히 초등학생은 부모님이 해야 할 일들이 많기도 하고 참관 수업들도 있어서 납득이 가긴 했습니다. 딸아이는 참관 수업에 어리고 예쁜 엄마가 와서 좋다며 이모님 딸을 엄마라고 부르면 안 되냐고 저한테 묻기도 했었네요. 그때 정말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엄마는 전이 언니라고 불러야 한다고 잘 타일렀어요. 일에 치여 사느라 딸과 점점 멀어지는 기분에 속상해도 일을 차마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낳을 때 가진 전업기간을 다시 가진다고 생각하니 정말 끔찍했거든요. 그리고 점점 아버지의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여유 있는 탄탄한 기업이 되려면 많이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회사에 오래 있을 수밖에 없었고 딸아이의 육아에 관해서 이모님과 이모님 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남편은 이런 상황에서도 예전과 같은 열정을 보여주지 않았고 거의 칼퇴근을 했습니다. 물론 항상 성실히 일을 했던 남편이고 정시퇴근이니 뭐라 할 수는 없었지만 물려받을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노력을 쏟지 않는 모습이 조금 실망스러웠네요. 그러다가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유럽으로 5박 6일 출장을 가게 된 날이었어요. 생각보다 일이 잘 풀려 3일 만에 모든 일정을 끝내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온 김에 관광이라도 하고 조금 쉬고 갈까 싶었지만 모처럼 얻은 휴일이니 아이와 남편과 함께 보내고 싶더라고요. 예정된 날보다 더 빨리 가서 놀래켜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딸아이와 이몸니네의 선물을 가득 들고 10시쯤에 연락 없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현관에 들어가자마자 온 집안이 캄캄하더군요. 다들 나갔나 싶어 아이 방에 들어가 보니 아이는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제가 문고리를 잡고 돌리니 문이 잠겨 있더군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문고리를 돌리는 순간 우당탕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방 안에서는 남편이 다급한 목소리로 누구냐고 외치는데 저는 뭔가 느낌이 싸해 서둘러 보조 열쇠를 찾았습니다. 보조 열쇠를 찾아 방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 어둠 속에서 남녀의 외마디 비명이 들리며 침대 위에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남편과 이불에 들어가 몸을 숨긴 여자의 형체가 보였어요. 저는 바로 불을 켜고 이불을 들춰냈죠. 그랬더니 가사도우미 이모님의 딸이 남편과 같은 차림새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 눈앞이 핑 돌며 아찔했지만 겨우 화장대 앞에 있던 의자를 붙잡고 중심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당황해서 이게 어찌된 일인지 횡설수설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하고 있고 그 여자는 침대 밑에 흘려놓은 옷가지들을 주워들고 이불로 몸을 가리고 옷을 입으며 제 눈을 피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당장 두 사람 앞으로 가서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사모님 진정하시라며 제 팔을 잡는데 그 모습에 눈이 돌아 놓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방 안에는 여자의 비명과 저를 말리는 말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 소리를 들은 딸아이가 잠이 깨 안방으로 나왔어요. 딸아이에게 이 충격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딸아이는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언니를 괴롭히냐고, 엄마가 밉다고 나가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 들더군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 바로 세 사람을 내버려두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집을 나왔지만 마땅히 가야 할 곳이 생각나지 않았고 차 안에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제가 아이에게 소홀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이모님의 딸을 들여서 이렇게 된 건지, 아예 이모님을 처음부터 들이면 안 됐었는지, 제가 전업주부를 해야 했는지 후회가 밀려와서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남편과 이모님에게서 계속 연락이 와서 휴대폰의 배터리는 꺼버렸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다 차 안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았으니 당연히 이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이모님 그 여자,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쯤 다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여자는 아직도 그 집에 있고 이모님이 남편의 찢어진 입술에 약을 발라주고 계시는데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세 사람은 제가 오자 깜짝 놀라 허둥지둥 하는데 제가 앉아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니 4명이 식탁에 모여 앉았습니다. 불륜녀, 불륜녀 어머니, 불륜 저지른 남편, 아내. 참 웃긴 조합이었죠. 저는 일단 처음으로 언제부터 그런 사이였는지 물었어요.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오늘 처음 그랬고 술김에 실수한 거다라고 하더군요. 그러자 옆에서 이모님과 그 여자가 남편을 막 째려보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모님이 바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아니 자네 지금까지 내 딸을 가지고 논 건가? 이미 이런 사이가 된 지는 6개월도 넘었으면서 이제 와서 왜 발뺌을 하나? 남자면 남자답게 저지른 일에 책임을 지게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장모님과 사위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책임은 무슨 책임을 지라는 건지도 궁금했어요. 남편은 아니라고 부정하며 당황해서 소리를 지르는데 꿀먹은 벙어리처럼 조용히 있는 여자를 보며 제가 말했습니다. 그쪽은 유부녀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가정도 있는 사람이 제 남편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우리 집에 이럴 목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라고 말하니 또 여자는 묵묵히 있고 이모님이 대신 대답하려고 하시는 걸 제가 막았습니다. 저는 이 여자분의 생각을 듣고 싶다고요. 그러자 우물쭈물하며 겨우 입을 열더군요. 전 남편의 폭력과 외도로 얼마 전에 이혼했어요. 원래는 이럴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남녀가 계속 같은 공간에 오래 있다 보니 정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심지어 아이도 저를 엄마라고 부르고 싶다고 더 따른다고 하는 걸 보니 제 애인 것 같고 이 집이 제 집인 것 같았어요. 이 말을 들으니 기가 막혀서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신 거냐고 이모님에게 막 따졌습니다. 그러자 이모님이 평소와 다른 눈빛으로 저를 째려보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은 지금까지 많이 가지고 누리셨잖아요. 저도 제 딸도 지금까지 남자 잘못 만나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제 딸도 좀 행복해질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모님은 좋은 남자 만나서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사는데 저희 모녀는 언제 가지고 파출부일만 하다가 죽어야 합니까? 이 말을 다 들으니 저는 오싹 소름이 끼쳤습니다. 눈빛부터 맛이 가버린 이 사람들과 더 있을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바로 차를 타고 친정으로 가려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모텔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계속 연락이 오다가 끊겼고요. 혼자 모텔방에 누워서 생각을 하는데 이모님이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럴 작정으로 들어오신 건가 생각하니 정말 무서웠어요. 불륜을 목격해서 화난 걸 떠나서 몇 년 동안 저에게 나쁜 마음을 먹고 뒤통수 칠 계획을 짜고 있었다는 게 너무 끔찍했습니다. 아까 그 말을 하던 이모님의 눈은 저를 증오하는 눈빛이었고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그렇게 미움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다음날 회사에 가니 바로 남편이 저에게 달려와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할 말 없다고 그 여자들 끼고 잘 살아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남편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이혼은 절대 해줄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이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닌 제 돈만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혼을 강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보는 눈이 많으니 일 끝나고 이야기하자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우리가 이혼하지 않고 계속 자기가 그 회사에 다닐 수 있을 줄 알았나 봐요. 저는 그 사람들이 더 괴로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남편에게 한번 웃어주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루 동안은 남편이 희망을 품으라고요. 퇴근 시간이 다가올 때쯤 저는 아버지에게 가서 펑펑 울며 이 사실을 다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야기를 다 듣기도 전에 굉장히 분노하셔서 안 그래도 혈압이 높으신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잘 살고 있는 우리 가족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남편과 그 여자들이 정말 미웠습니다. 저는 바로 시부모님에게도 전화를 걸어 남편이 외도를 했으니 이혼할 거라고 직설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어디 이혼을 하느냐고 절대 안 된다며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노발대발 하셨어요. 옆에서 같이 듣고 있던 저희 아버지가 제 휴대폰을 빼앗아서 크게 화를 내시니 찍소리도 못 하시더군요. 저는 바로 소장을 작성해서 퇴근 시간 만난 남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남편은 굉장히 당황하며 저에게 뭐라고 하려고 했지만 제 옆에서 남편을 벌레 보듯 쳐다보고 있는 아버지를 보며 찍소리도 못 하더군요. 그 후로는 계속 이혼 절차를 밟아 나갔습니다. 애가 있으니 이혼이 좀 까다롭고 숙려기간도 길더라고요. 재산분할이니 위자료니 신경 쓸 게 많았지만 하나하나 차근히 아버지 변호사 지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나갔습니다. 다 제가 해간 집과 혼수들인데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게 짜증났지만 하루라도 빨리 그 사람들과 인연을 끊고 싶었어요. 아이는 절대 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아빠와 언니랑 살 거라면서 울고불고 하는데 마음은 아팠지만 제 업보다 생각하며 양육권은 남편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절대 이혼할 수 없다고 화도 냈다가 애를 봐서 다시 생각해보라 애원했다가 술 먹고 전화하고 찾아오고 난리를 피웠지만 전 꿋꿋이 소송 절차를 밟고 이혼을 했습니다. 중간에 너보다 어린 여자랑 새로운 가정을 만들 거라고 이모님의 의도 모를 욕설도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녹음한 파일을 제출해서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네요. 상간녀 소송도 했는데 그 모녀는 남편의 재력만을 믿고 있었는지 아주 당당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이모님께 가족사에 대해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은 것을 천만다행으로 여겼습니다. 그 가족은 그 재력이 다 저에게서 나온 거라는 걸 모르고 있었을 테니까요. 남편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인지 뭔지 계속 그 이야기를 안 한 모양이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걸 미리 알렸으면 이런 불상사까지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씁쓸하기도 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쩔 수 없었죠. 이혼 후 남편은 바로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주변에서 저에 대해 소문을 만들고 숙덕거리는 통에 매우 힘든 시기였어요. 여자가 얼마나 못해줬길래 바람이 나느냐. 역시 여자는 집에서 일을 해야 한다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죠.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사장딸이라 그런지 다들 저에게 이런 말을 한 게 들킬까봐 조마조마했다는 것이었겠네요. 완전히 법적으로 남이 되고도 남편은 저에게 끊임없이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연락이 왔어요. 애도 저를 많이 보고 싶어 한다고 감성팔이도 했죠. 저는 남편이 술에 취해 전화해서 주절거릴 때마다 휴대폰에 녹음기를 켜놓고 다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쪽의 사정도 다 알게 되었고요. 남편은 저와 이혼 후 그 여자와 결혼을 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굉장히 잘해주었지만 재산은 저와 분할한 것밖에 없고 회사도 잘렸다는 말을 듣고는 태도가 돌변했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어떻게든 새로 시작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상상했던 삶은 이게 아니라고 절망했다고 해요. 아이도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매일 소리 지르고 이제 자신에게 잘해주지도 않는 새엄마를 보며 제가 보고 싶다고 운다고 합니다. 남들이 들으면 속 시원한 결말이라고 하겠지만 엄마의 마음엔 그렇지 않죠. 아이와 만났을 때 아이가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계속 아이에게 신경을 잘 써주지 못할 테고 남편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어요. 아이를 본인과 저의 연결고리로 생각한 거겠죠. 최근에는 남편이 술을 먹고 그 여자에게 너는 남들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팔자다 라고 막말을 했답니다. 그 말에 여자가 울고불고 난리치며 이혼을 요구했다고 해요. 정말 난리통이죠. 남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발 자기와 다시 시작해달라고 말하는데 저는 남편과 다시 재결합할 생각은 없습니다. 한번 바람핀 남자는 다시 바람을 피울 것 같기도 하고 회사에도 이미 소문이 다 난 상태니까요. 그런데 또 딸을 보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나 싶어 안쓰럽기도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신경 쓰지 말고 새 삶을 살라고 하시지만 제가 배 아파 낳은 딸이니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계속 저는 무엇이 맞는 선택인지 고민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고 싶진 않지만 어릴 때부터 방치한 아이에 대해 속죄를 하고 싶기도 해요. 주변에서도 저보고 애 버린 엄마라며 손가락질 하기도 하고요. 남편은 아직도 저에게 몰래 연락을 하지만 그 여자와는 원만하게 화해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제가 워낙 단호하게 거절을 해서 포기한 것인지 보험처럼 곁에 두려는 건지는 모르겠고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 아이도 점점 그런 삶에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남편의 연락을 더 이상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세 사람은 이제 독립된 가정으로 새로운 새 출발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저도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가끔 전 남편은 억지로라도 아이를 저와 만나게 합니다. 그 여자도 친양자 입양도 안 하고 계속 이대로 저에게 양육비를 받으며 키울 생각인가 봐요. 아마 아이가 어른이 되면 제가 넉넉하게 보내주는 양육비도 떨어져서 곤란하겠죠. 그때가 되면 제가 알아서 아이를 책임지려 합니다. 지금도 저는 제가 맞는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건 제가 너무 세상 물정 모르고 안일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이번 일을 제 삶의 발판으로 삼아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와 2살 터울인 남동생과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10살이 되던 해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저희 가족에게 일어났죠. 그때 당시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현관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엄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집에 온 남동생과 TV를 보면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죠. 그래서 문을 열고 확인했는데 고모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고모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꼭 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모에게 지금 엄마 집에 없어요. 시장 간 것 같아요. 라고 말했더니 고모가 울먹거리면서 엄마가 지금 병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모는 저희 남매에게 같이 병원으로 가자고 했죠. 그래서 고모를 따라서 병원에 갔는데 고모가 병실이 아닌 장례식장으로 저희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입구에서 눈물을 터뜨리더니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말했습니다. 사유는 교통사고였대요. 트럭 운전 일을 했던 아빠가 점심 식사를 마치고 급히 지방으로 내려가다가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가드레일을 들이박았고 그 소식을 들은 엄마가 급히 나가느라 미처 문을 잠그지 못하고 병원으로 간 것이었죠. 아무튼 그렇게 저희 남매는 갑작스럽게 아빠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후 엄마는 매일 술만 드셨어요. 당연히 저희는 뒷전이었고 대신 가까운 곳에 살고 있던 고모가 저희 남매를 챙겨주셨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돌연히 사라졌고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3개월 후에 엄마에게 버림받은 저희 남매는 고모와 고모부 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두 분이 워낙 좋으신 분들이어서 친척 동생들과 차별하지 않고 정성껏 저희 남매를 키워주셨죠. 친척 동생들도 저희를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왠지 모르게 사는 내내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남의 집에서 얹혀 사는 것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은 저만 했던 것이 아니었죠. 남동생이 18살 때 집을 나가 자취를 감췄거든요. 저랑 고모는 어떻게든 가출한 남동생을 찾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다음 해에 집을 구해서 나갔죠. 그렇게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 뒤늦게 사이버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형편이 좋지 않아도 꼭 대학교 졸업장은 가지고 싶었거든요.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만큼 보람이 됐어요. 그리고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 결혼은 꿈도 꾸지 않았죠. 가끔씩 연애를 하긴 했지만 오래 만나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성당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죠. 남편은 저보다 1살 연상이었는데 웃는 모습이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다행히 시부모님도 저를 예쁘게 봐주셔서 흔쾌히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결혼하고 나서 다음 해에 아이도 하나 낳았는데 남편을 쏙 빼닮은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아보니까 저는 엄마를 더욱더 이해할 수 없었죠. 아무리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려고 해도 제가 제 아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엄마가 더 미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모가 김치를 담갔다고 가지러 오라고 하길래 오랜만에 고모 집으로 가서 김치도 얻고 맛있는 점심도 얻어먹었어요. 그런데 고모가 후식으로 과일을 가져다 주면서 혹시 엄마 보고 싶지 않아? 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제가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했더니 아니 그냥 궁금해서 라고 하시길래 저는 고모에게 절대로 보고 싶지 않다고 영원히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자식 버리고 도망간 사람은 엄마도 아니라고 하면서요. 그랬더니 고모가 알겠다고 하면서 저는 엄마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인가 고모가 저에게 전화해서 다시 엄마 이야기를 꺼냈어요. 며칠 전에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저를 보고 싶어 한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엄마를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제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고모에게 저번에도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절대로 보지 않겠다고 대답하고는 그냥 전화를 끊었죠. 물론 엄마에게 연락이 왔다는 말이 신경 쓰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엄마 얼굴을 보고 싶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틀 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택배인 줄 알고 무심결을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잘 지냈어, 딸? 이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엄마에게서 온 전화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제가 대답을 하지 않자 엄마는 여보세요? 내 말 들려? 엄마야! 라고 말했고 저는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바로 다시 엄마에게 전화가 왔지만 일부러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에 고모가 저에게 전화해서 엄마 전화 좀 받아줘. 고모가 부탁할게. 라고 말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함이 없었기에 싫다고 했어요. 그러나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화도 문자도 모두 무시하니까 고모를 앞세워서 직접 저희 집으로 찾아왔죠. 28년 만에 다시 만난 엄마는 못 알아볼 정도로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굳이 말해주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고모에게 내가 싫다고 했는데도 왜 계속 엄마를 만나게 한 거냐고 물었더니 너도 너희 엄마 몰골 봤잖아. 그 몰골을 보는데 마음이 약해지더라고. 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도 했고 그래서 너희 엄마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모와 함께 저희 집으로 무작정 들어온 엄마는 집안을 둘러보면서 너 잘 산다? 남편이 돈 잘 버나 봐. 라고 했고 다짜고짜 제게 나 요즘 지낼 곳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 집에서 며칠만 신세 좀 질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고모가 화를 내면서 나한테 한 말이랑 다르지 않냐고 딸한테 사과하러 온 거 아니냐고 했더니 엄마가 얘네 집에서 며칠 신세 지면서 사과하면 되잖아요. 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거실에 대자로 누워서 나가지 않겠다고 버텼어요. 고모가 그런 엄마를 끌고 가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죠. 그렇게 결국 저는 남편에게 절대로 보이고 싶지 않았던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저를 버리고 도망간 엄마가 28년 만에 나타나 저희 집 거실에 대자로 누워있는 모습을 말이에요. 저는 남편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어떻게든 엄마를 밖으로 내보내겠다고 했죠. 하지만 마음 넓은 남편이 갈 곳 없으시다며 그러지 말고 며칠 동안 우리가 모시고 있자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에게 일주일 안에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한 달이 지나도록 집에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영원히 저희 집에 눌러앉을 생각인 것 같았죠. 그 과정에서 남편에게 참으로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남편이 한 달 동안 싫은 내색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깍듯하게 엄마를 모셨거든요. 엄마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에게 너희 신랑 반만이라도 닮아봐라 이 정없는 나 라고 말했지만 제가 엄마를 용서하고 정을 붙이기에는 엄마가 너무 진상이었어요. 엄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솔직히 진상도 그런 진상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뭐든지 저를 시켰어요. 심지어 물 한 잔 마실 때도 저에게 가져오라고 했죠. 게다가 반찬 투정은 얼마나 하던지 밥상에 고기가 올라오지 않으면 짜증을 부렸어요. 그런 엄마에게 우리 남매 버리고 도망친 거 미안하지도 않냐고 물으면 저에게 오히려 화를 내면서 야, 바꿔서 생각해봐. 갑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어떻게 나 혼자서 애 둘을 키우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라고 했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고모 밑에서 잘 크지 않았냐고 그럼 된 건데 왜 이렇게 싹수 없이 구느냐고 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엄마는 저에게 사과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제 마음이 찢어지든 말든 개의치 않고 엄마는 계속해서 진상짓을 했죠. 그러면 제 마음을 앞집 아주머니가 많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본인도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아서 제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안다며 저에게 힘이 되는 말을 많이 해주셨죠. 엄마 가져다 드리라고 하면서 불고기나 제육볶음 같은 반찬도 자주 가져다 주셨고요. 그런데 그러던 중 고모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남동생이 고모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땡땡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대요? 라고 물어봤더니 고모가 남동생한테 제 번호를 알려줬다고 하면서 곧 연락할 테니까 직접 물어보라고 하셨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매불망 남동생 연락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남동생에게서 드디어 연락이 왔어요. 저는 전화를 받자마자 오열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지낸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남동생이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날짜를 잡고 약속 장소로 남동생을 만나러 나갔죠. 남동생은 고모 집을 나와 성인이 될 때까지 청소년 쉼터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인 된 후에 쉼터에서 친해진 친구랑 집을 구해서 나갔대요. 그리고 현재는 친구랑 함께 모아놓은 돈으로 고깃집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 고깃집은 저희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곳이었죠. 지금까지 동생은 불과 30분 거리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동생에게 나랑 고모가 보고 싶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도 눈물을 흘리면서 당연히 보고 싶었지. 근데 누나랑 고모한테 너무 미안해서 연락할 수가 없었어. 정말 미안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동생에게 다시는 사라지지 말라고 했고 동생은 이제부터 저랑 고모 그리고 고모부에게 정말 잘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후로 동생은 고모랑 저에게 자주 연락을 했죠. 하지만 고모도 저도 그런 동생에게 엄마가 저희 집에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보나마나 동생이 난리를 치면서 엄마를 쫓아내려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동생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말하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점심을 먹으러 가게로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동생이 고기를 구워주다가 갑자기 저에게 혹시 엄마한테 연락 온 적 없었어? 라고 물었죠. 저는 순간 찔려서 동생에게 갑자기 그런 걸 왜 묻냐며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놀라운 말을 하기 시작했죠. 글쎄 1년 전에 엄마가 고깃집으로 찾아왔대요. 그래서 동생이 도대체 어떻게 알고 온 거냐고 물었더니 심부름 센터를 통해서 알아냈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갈 곳이 없으니까 신세 좀 지자고 했대요. 동생이 싫다고 거절했는데도 막무가내로 집을 찾아오는 바람에 엄마랑 4개월 정도 지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내 엄마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상이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몰래 동생 지갑에서 돈도 훔쳤대요. 그래서 참다 못한 동생이 강제로 엄마를 쫓아냈지만 며칠 동안 엄마가 집으로 와서 난리를 피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동생이 손에 400만 원을 쥐어줬더니 그제야 엄마가 찾아오지 않았대요. 동생은 그 말을 하면서 저에게 혹시 엄마가 찾아와도 절대로 받아주지 마. 나중에 큰 코 다친다. 라고 말했고 저는 그제야 저희 집에 엄마가 있다는 사실을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제 말에 펄쩍 뛰면서 미쳤어? 당장 집에서 내보내. 안 그럼 물귀신처럼 누나한테 들러붙을 거야. 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혹시 매형한테 엄마가 돈 달라고 하지 않았는지 물어봐. 엄마가 매형한테만 몰래 돈을 요구했을 수도 있어.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어쩐지 기분이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에게 전화해서 혹시 엄마가 오빠한테 돈 달라고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머뭇거리더니
그랬다고 말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엄마가 자주 남편에게 돈을 달라고 했대요. 장모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남편은 돈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얼마나 준 거냐고 물었더니 300만 원 정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집에서 엄마를 당장 내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남동생이랑 같이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 서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서재 문을 벌컥 열었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자지러질 뻔했습니다. 글쎄, 저희 집 서재에서 엄마가 어떤 남자랑 그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 엄마를 향해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고 뒤늦게 남동생이 그 광경을 보자마자 고개를 돌리며 욕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제야 제가 왔다는 걸 알게 된 엄마와 남자가 불이 나켜고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남자의 얼굴이 낯이 익었죠.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얼굴을 봤는데 세상에나 그 남자는 앞집 아주머니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아셨는지 열린 문으로 앞집 아주머니가 들어오셨죠. 그리고는 저희 엄마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으셨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죠. 나중에 확인해봤더니 앞집 아주머니가 남편에게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몰래 미행을 하고 계셨대요. 그런데 불륜 상대가 저희 엄마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하지만 엄마는 사과하긴커녕 앞집 아주머니에게 당신 신랑이 먼저 날 꼬드겼어요 라고 하셨고 머리끝까지 화가 난 앞집 아주머니는 그대로 엄마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란에 이웃분들이 밖으로 나와 처참한 광경을 보며 수군거렸죠. 엄마로 인해 화목했던 동네가 쑥대밭이 되어버린 거예요. 게다가 저는 누구보다 저를 아껴주고 챙겨줬던 앞집 아주머니의 뒤통수를 본의 아니게 치게 되었죠. 제가 한 짓은 아니지만 저희 엄마가 한 짓이니 저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주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며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잘못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하셨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곧바로 엄마의 짐을 싸서 그날로 엄마를 내쫓았죠. 엄마는 나가지 않겠다고 버텼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굴면 정신병원에 가둘 거라는 심한 말까지 하면서 엄마를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엄마를 쫓아낼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 말이 무서웠는지 엄마는 그제야 짐을 챙겨서 그대로 집을 나갔죠. 하지만 저만 보면 수군거리는 이웃들의 시선을 도저히 이겨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저희 부부는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사 가기 전에 앞집 아주머니를 찾아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죠. 사는 내내 아주머니에게 사죄하면서 살아갈 거라고 하면서요. 아주머니는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사 가지 말라고 했지만 제 양심상 그럴 순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먼 지방으로 이사 가고 싶었지만 남편 때문에 그럴 수 없어서 이웃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덕분에 저는 더 자주 동생을 보게 되었죠. 하지만 지금도 앞집 아주머니에게 죄송해요. 그래서 진심으로 앞집 아주머니가 상처를 이겨내고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는 본인이 저지른 죄값을 달게 받았으면 하고요. 두 번 다시 그 여자를 마주치질 않길 바래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대 초반인 여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지방에서 살다가 졸업 후 취직을 하면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제가 다니고 있던 직장 근처에서 자취를 했었는데 제 자취방 맞은편에 혼자 사시는 아주머니가 저를 잘 챙겨주셨죠. 제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반찬도 많이 챙겨주셨어요. 가끔 본인 집으로 불러서 밥도 해주셨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타향살이가 그저 서럽기만 했는데 아주머니 덕분에 잘 이겨낼 수 있었죠. 그런 아주머니에게는 저보다 5살 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남편분은 7년 전에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나셨대요. 아주머니 말로는 아들이 군대 제대 후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들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꽤 미남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집에 놀러온 아주머니 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저녁에 아주머니와 아드님과 저녁을 먹었죠. 어색함이 하나 없이 굉장히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우리 아들 어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고 좋은 분 같다고 했더니 그럼 한번 만나볼래? 라고 하셨죠. 하지만 쑥스러워서 거절했는데 아주머니는 데이트라도 한번 해보라고 자꾸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말에 아주머니 아들을 만나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아드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매너가 좋고 자상한 남자였죠. 그래서 한 번의 데이트로 아주머니 아들에게 큰 호감이 생겼는데 그게 인연이 되어 연애한 지 1년 후에 결혼을 했어요. 저에게 친절하셨던 아주머니가 제 시어머니가 되고 그 아들이 제 남편이 된 거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사람 인연은 참으로 신기한 것 같아요. 아주머니가, 아니 시어머니가 저에게 잘해주셨을 때만 해도 그 아들과 결혼하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아무튼 시어머니의 중매로 남편과 결혼한 저는 두 아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도 직장 생활을 계속 하고 싶었죠. 그러나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회사에선 은근히 눈치를 줬어요. 말하자면 회사를 나가라는 거죠. 더럽고 치사하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사정을 아는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퇴사를 하고 전업주부가 되었죠. 최고의 아내이자 엄마가 되고 싶었던 저는 아이들과 남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런 제 곁에는 언제나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저를 예뻐해 주셨던 시어머니의 사랑은 결혼하고 나서도 이어졌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엄마는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말할 정도로요. 보통 어머니들이 절대로 홀 시어머니에게는 시집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시집살이로 고생한다고요. 제 친구들도 제가 남편한테 시집간다고 했을 때 홀 시어머니여서 걱정을 많이 했죠. 그러나 시어머니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저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제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시집살이가 뭔지 전혀 모르고 살았죠. 친구들이 말해주는 시집살이는 드라마 속에서나 존재하는 거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는 언제나 제 편이셨죠. 남편이랑 제가 부부싸움을 해도 시어머니는 제 편을 들어주면서 남편을 혼내셨어요. 제가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으면 그것도 언제든 들어주셨고요.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은 그런 시어머니를 얻게 된 것은 하늘이 내려준 복이라고 평생 시어머니에게 잘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저도 같은 생각이었기에 누구보다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날은 주말이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말을 했어요. 잘 다니던 직장을 하루아침에 그만두었다고요. 그러나 더 황당했던 것은 그 이야기를 했던 시점이 이미 직장을 그만둔 지 한 달이 넘었을 때였죠. 남편은 저 모르게 직장을 그만두고 저에게 비밀로 하기 위해서 한 달이 넘도록 출근하는 척 연기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그럼 그동안 출근하는 척하면서 어디에 있었냐고 물었더니 영화를 보거나 PC방에서 게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피곤한 날에는 혼자 사우나를 하고 호텔에 가서 잠도 잤다고 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웃음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마 그 주말이 가장 큰 부부싸움을 했던 날일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결정할 때 아내인 저에게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왜 상의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이야기하면 보나마나 그만두지 말라고 할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남편이 갑자기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면 그러라고 할 아내가 몇이나 있겠나요? 그리고 계속해서 남편은 오랫동안 구상해오던 사업이 있다며 제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러나 저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버린 남편에게 너무 화가 나서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고 소리를 질렀죠. 그러자 남편이 자기를 한 번만 믿어달라고 애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 아내는 제가 볼 때 남편은 사업 체질이 아니었어요. 그냥 직장에 들어가서 주는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것이 더 나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자신을 너무나 몰랐던 남편은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제가 당신은 사업 못해. 그것도 재능이 있어야 하는 건데 당신은 사업엔 재능이 없어.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제가 붙잡고 이야기할 사람은 시어머니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시댁으로 달려가서 남편이 저지른 일을 모두 고자질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마구 화를 내면서 남편을 나무라셨죠. 시어머니에게 혼난 남편은 서럽고 억울했는지 울먹거리면서 왜 어머니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느냐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소용없었죠. 결국 남편은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회사를 그만둔 것처럼 퇴직금으로 무작정 사업을 시작한 거죠. 게다가 더 걱정인 것은 그 사업에 제 남동생도 끌여들였다는 거예요. 하루는 올케가 말도 없이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길래 따뜻한 차를 내어주면서 무슨 일인지 물었죠. 그런데 올케가 울먹거리면서 그러더라고요. 남동생이 올케에게 상의도 없이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희 남편이 생각나서 나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올케가 눈물을 닦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 남편이랑 사업을 같이 하는 것 같다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남동생이 회사를 그만두고 2달 전부터 매형이랑 같이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올케에게 말했대요. 올케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말해도 잘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케한테 저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더니 올케가 한번 자세히 확인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날 남편이 집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어봤어요. 혹시 내 남동생이랑 같이 사업하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어색하게 웃으면서 안 그래도 주말에 말하려고 했어.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에 기가 막혀서 어떻게 나한테 말도 하지 않고 그럴 수 있냐고 했더니 저남이 갑자기 자기도 같이 해보겠다고 해서 말할 경황이 없었어. 라는 변명만 늘어났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남동생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애초에 둘이 같이 사업을 준비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같이 해보자고 제안한 것도 바로 저희 남편이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너무 화가 났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순 없더라고요. 어쩌겠어요. 그저 남편과 남동생이 시작한 사업이 망하지 않고 잘 되기만을 바라는 수밖에요. 제가 종교는 따로 없는데 점이나 무당 같은 무속신앙을 정말 싫어해요. 그런데도 올케랑 한 달에 한 번은 점을 보러 다녔네요. 올케가 용하다는 점집을 알아내면 지방이라도 내려갔죠. 남편이랑 남동생이 하는 사업 때문에요. 그런데 더욱 괴로운 것은 그렇게 점을 보러 다니면 무당들이 하나같이 그 사업이 망한다고 하는 거였어요. 하도 애 같아서 방법이 없겠냐고 물어보며 필요하다면 굿이라도 하겠다고 했는데 굿도 부적도 다 소용없을 거라고, 결국 그 사업은 잘 안 될 거라고 했죠. 그리고 그 말을 들으니까 더욱 초조하더라고요. 물론 저와 올케는 점쟁이들이 해준 말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길 바랬죠. 하지만 모두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이랑 남동생이 사업한 지 2년 만에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처음부터 사업이 삐거덕 거렸대요. 그런데도 남편이랑 남동생이 무리하게 사업을 이어나간 것이었죠. 그리고 사업을 하면 할수록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빚만 늘어갔고 점점 기울어지는 사업에 남편이 억지로 버티려고 사채까지 빌리려던 것을 제가 가까스로 막았습니다. 만약 남편이 사채까지 빌렸다면 일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을 거예요. 남편은 사업이 잘 되지 않으니까 예민해지고 분노가 많아졌어요. 술도 잘 먹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매일매일 술에 쩔어 살았죠. 그런데 남편이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평온했던 가정에도 균열이 생기더라고요. 부부싸움을 하는 빈도도 높아졌고 당연히 그런 부분은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시시콜콜한 부분도 모두 말하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입을 다물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심지어 남편이랑 다투는 날도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어머니를 예전보다는 잘 챙겨드리지 못했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도 미처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시작한 후 변해버린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가사에 신경 쓰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시댁에 가게 되었죠. 그리고 시댁 근처에 도착해서 차를 대고 있는데 어머님 댁 동네 이웃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 친구분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죠. 그리고 다시 발걸음을 돌려 시댁에 들어가려는데 시어머니 동네 친구분이 저에게 오시더니 시어머니가 요즘 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땡땡 엄마 많이 바빠? 아니요, 왜요? 그럼 시어머니 좀 잘 들여다봐. 요즘 영 이상해. 무슨 일이신데요? 아니 글쎄 자기 집 비밀번호를 자꾸 까먹으시더라고. 게다가 가스불 끄는 것도 까먹어서 아주 큰일 날 뻔했어.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다니까. 내가 진즉 비밀번호를 받아놓았어서 다행이지. 아주 홀랑 다 태울 뻔했어. 저는 바로 시댁으로 달려가서 시어머니께 사실이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사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요즘 건망증이 심해져서 그래. 별일 아닐 거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왠지 모르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설득해서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에 이런저런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렸죠. 저는 시어머니 말대로 건망증이길 바랬어요. 그러나 현실은 지독했죠. 설상가상이라는 사자성어도 있듯이 이상하게 좋지 않은 일은 연거푸 터지더라고요. 네, 예상하셨겠지만 검사 결과는 치매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시어머니가 지금부터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야 치매 증상을 늦출 수 있다고요. 그러나 결과를 전해들은 시어머니는 믿지 못하시겠는지 저에게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자고 하셨죠. 그래서 시어머니 말대로 다른 병원에 가서 똑같은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다르지 않았어요. 그제야 검사 결과를 받아들이신 시어머니는 주저앉아 펑펑 우셨죠. 덩달아 저도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네요.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거든요. 제가 조금만 더 빨리 눈치채고 병원에 모시고 갔다면 더 심해지기 전에 치료를 받으셨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시어머니께 죄송하다고 했더니 어머니께선 제게 네가 왜 미안하니? 너에게 큰 짐을 주게 된 내가 더 미안하지.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바로 이 사실을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리셨죠. 사업 때문에 고생하는 아들에게 더 큰 충격을 주고 싶지 않으시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따로 알리지 않고 혼자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그런데 제 사정을 잘 아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치매 초기라서 괜찮지만 나중에는 저 혼자 시어머니를 돌보는 게 버거워질 거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시어머니를 집에 홀로 두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라도 시댁으로 들어가서 시어머니를 돌봐드리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남편이 눈치를 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난감해하고만 있었는데 그러는 사이에 남편 사업은 더욱더 어려워졌어요. 옳게 말로는 빚쟁이들이 곧 들이닥칠지도 모른다고 했죠.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서 남편 사업이 어려운지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문제 없다고 대답했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너 거짓말에는 소질 없는 거 아니? 솔직하게 말해봐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시어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죠. 그러자 시어머니께선 크게 한숨을 내쉬면서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가뜩이나 아프신데 걱정까지 드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았죠. 그런데 그렇게 2달 정도 지났을까요? 밤늦게 집에 돌아온 남편이 저에게 갑자기 어머니 치매라며?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께 직접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어머니께서 어젯밤에 전화하셔서 내일 집에 좀 오라시길래 갔더니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말해 주셨대요. 그제야 저는 남편에게 어머니가 매우 편찮으시다고 그래서 돌봐드릴 사람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남편한테 알아서 하겠다니 무슨 방법이 있어? 라고 물었더니 남편은 신경질적인 말투로 못 들었어?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걱정이 되긴 했지만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던 남편 말을 믿었어요. 며느리인 저보다는 아들인 남편이 더 마음 아프고 신경이 쓰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제 생각은 착각이었죠.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남동생에게 전화가 왔어요. 늦은 밤이었고 남편은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을 때였죠. 제가 전화를 받아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남동생이 저한테 매형에게 무슨 일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지금 같이 있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면서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아까 오전에 잠깐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남동생한테 자기 대신 누나를 좀 잘 살펴봐 달라고 했대요. 왠지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려서 남동생이 남편한테 어디 가냐고 물었는데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저를 잘 돌봐달라고 했답니다. 어쩐지 그 말이 예사롭지 않게 들렸어요. 그래서 뒤늦게 남편 옷이 들어있는 옷장을 살펴봤는데 캐리어도 없고 남편 옷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하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서 바로 시댁으로 향했죠. 그런데 시댁이 가구 하나 없이 텅 비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기분이 이상해서 남편이 받을 때까지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의 100통은 넘게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제야 남편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지금 어디냐고, 어머니는 어디에 계시냐고 물었죠. 하지만 남편은 어머니도 나도 찾지 마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화를 걸어봤는데 받지 않았죠.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작정하고 숨은 사람을 찾는 것은 어려웠어요. 그리고 남편도 걱정됐지만 시어머니가 제일 걱정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요양원에는 모두 전화해서 시어머니를 찾았습니다. 혼자 찾는 것은 무리인 것 같아서 비싼 돈을 주고 사람까지 고용했어요. 그렇게 흘려보낸 시간이 무려 1년이네요. 시어머니는 남쪽에 있는 어느 작은 요양원에 계셨죠. 주소를 받자마자 저는 요양원으로 가서 시어머니를 찾았어요. 요양보호사의 안내를 받아 시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갔는데 예전보다 훨씬 많이 야위셨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죠. 어머니, 저예요. 제가 왔어요. 저는 늦게 찾아서 죄송하다고 시어머니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를 물끄머니 보시더니 언닌 누구야? 라고 하셨죠. 너무 당황했는데 옆에 있던 요양보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치매 증세가 심해지셔서 아무도 몰라보신다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1년 만에 어렵게 찾은 시어머니가 저를 몰라본다는 사실이 비통해서요. 좀 더 일찍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후회도 들었죠. 그러면서 동시에 남편이 원망스럽고 미웠어요. 며느리인 저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아들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어머니를 버릴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지 않았죠. 그래서 어머니를 찾은 후부터 더는 남편을 찾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돌아오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혹시 아빠가 돌아와도 바로 이혼할 거라고 말했죠. 사실 저는 이미 남편과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가족을 버린 사람을 남편으로 받아들일 순 없었어요. 어찌됐든 시어머니를 찾은 후부터 저는 시어머니 간호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간혹 시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셔도 묵묵히 간호에만 집중했죠. 물론 시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면 항상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죠. 그러나 그런 시간은 10분 남짓이었습니다. 금방 또다시 기억을 지우셨거든요. 그러던 중 새벽에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아니길 바라며 전화를 받았죠. 하지만 요양보호사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행히 잠을 자듯이 편안하게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과 시어머니가 계시던 요양원에 간 저는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안고 오열했어요. 가족들도 모두 슬퍼했죠. 가족들과 상의한 후에 장례는 서울에서 진행했어요. 장례식장에 있던 사람들은 슬퍼하면서 동시에 남편 험담을 늘어놨죠.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리고 도망가 버린 사람인데 여기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저는 당연히 남편의 장례식장에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조차 모를 거라고요. 그런데 장례 이틀째였나요? 사라져버린 지 2년 만에 남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상복을 입고 시어머니 장례식장에 나타났더라고요. 남편은 덤덤한 표정으로 시어머니 영정사진 앞에서 절을 했어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그런 남편을 보면서 수군거렸죠. 저는 장례식장 안을 소란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을 마주한 순간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왔죠. 저는 남편을 마구 때리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악다군을 썼어요. 그러면서 당장 꺼지라고 말했죠. 남편은 변명 한번 하지 않고 묵묵히 제 욕을 들었어요. 그러더니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내가 모르는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 말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제야 입을 열더라고요. 2년 전에 시어머니가 치매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부탁이 있다고 했대요. 부탁이 뭐냐고 물었더니 자신을 요양원으로 보내달라고 했답니다. 남편이 화를 내면서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네가 지금 사부로 새아가 고생시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런 새아가에게 내 병간호까지 시킬래? 라고 하면서 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요양원으로 보내달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요양원에 평생 있을 만큼의 돈은 마련해 두었다면서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했대요. 대신 저에게는 비밀로 하라고 했답니다. 어느 요양원으로 갔는지도 말하지 말고요. 그래서 남편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고 시어머니 집을 팔아서 빚을 갚은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그러면 왜 사라졌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에게 너무 죄송했답니다. 부탁을 받고 한 일이었는데도 죄책감이 느껴졌대요. 가족들에게도 미안하고요. 그래서 빚을 갚을 때까지 나타나지 않을 생각으로 사라진 거라고 하더군요. 남편 말로는 지금까지 혼자 살면서 막노동을 했대요. 오로지 일만 하면서 빚만 갚았답니다. 그러면서 가끔씩 요양원에 가서 시어머니를 살펴봤대요. 대신 요양보호사에게는 자신이 왔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고요.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가 계시는 요양원을 찾은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사실도 보호사를 통해서 들었고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오고 싶었는데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바로 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시어머니를 버린 게 아니었죠.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를 위해서 기꺼이 스스로 요양원에 들어가신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어느 정도 기억이 있으실 때 저에게 편지를 쓰셨는데 그걸 남편이 보관하고 있었더라고요. 남편이 시어머니가 남긴 거라면서 저에게 편지를 줘서 읽어봤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서 도저히 다 읽을 수가 없었어요. 편지에는 저에게 많이 고맙고 미안하다는 이야기가 쓰여 있었죠. 그리고 다음 생에도 자신의 며느리가 되어달라는 말도 있었어요. 저는 아픈 와중에도 저를 생각한 시어머니에게 너무 감사하고 죄송했습니다. 살아 생전에 해드린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기도 했고요. 진실을 알고 나니까 남편 험담을 늘어놨던 사람들이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돌아온 남편과 무사히 시어머니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에 시어머니 유골은 경치 좋은 곳에다 수목장했고요. 남편에게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했더니 아니라고 오히려 지금까지 가족을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남편은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저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함께 갚고 있고요. 저희 부부가 함께 노력하니까 꽤 많은 빚을 갚을 수 있더라고요. 남편이 돌아오고 나서 저희 가족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어요. 되찾은 평화는 모두 시어머니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다음 생에도 반드시 시어머니 며느리가 될 겁니다. 그때는 더 많이 잘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곧 환갑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 하나와 남편이 있어요. 넘치진 못해도 모자람 없이 잘 지내온 우리 가족. 저에게 처음으로 사건이란 것이 터진 것은 다름 아닌 사위 때문인데요. 미꾸라지 한 마리의 여파가 이렇게까지 클 줄은 몰랐습니다. 외동이라 더욱 마음이 많이 갔던 우리 딸. 그렇다고 너무 사랑만 받고 자란 것도 아닙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후 약 20년 동안 맞벌이였는데요. 아이에게 모자람 없이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외동인지라 외로움이 많았을 거예요. 아이가 성인이 되고 나서야 제가 전업주부로 전향하게 되었고 뒤늦게나마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했지만 이미 성인이 된 딸에게는 수많은 친구들과 남자친구 역시 생긴 뒤였죠. 그리고 딸이 20대 후반이 되었을 무렵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며 저에게 소개를 해줬던 날은 아직도 잊지 못할 만큼 생생합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딸이 생전 처음 보여주는 남자친구이기도 했지만 남편 회사의 직원이기도 했거든요. 남편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입사한 지 3년 정도 된 남자 직원 중 하나와 연이 닿아서 연애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내키지 않았던 건 있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들어보니 연애한 지 반년이 채 되지도 않았다네요. 그저 서로 결혼할 시기에 맞물려서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죠. 아니, 요즘 시대에 결혼 정년기가 어디 있나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차분하게 만나보다가 결혼을 신중하게 결정하길 원했는데 딸아이의 생각은 달라 보였죠. 그리고 남편은 어차피 성인 남녀의 선택이니 존중해주자며 관대한 모습을 보였고 그 생각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아 저 역시 동의를 했습니다. 남편과 딸은 참 많이 닮았어요. 생김새는 물론이고 선한 성격조차 똑 닮았었죠. 작은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여기저기 부담될 곳이 많았는데 남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소외계층에게 기부하는 것을 꼭 빼먹지 않았습니다. 어떤 해에는 본인이 적자를 보고서도 기부를 빼먹지 않았죠. 딸 역시 그런 아빠를 많이 닮았어요. 길 가다 노숙자를 보면 단 한 번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죠. 손에 들고 있던 지폐 몇 장이라도 꼭 쥐어주고 와야 하는 성격 탓에 저는 걱정을 참 많이 했네요. 요즘 세상이 참 옛날 같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좋은 마음으로 하는 선행인데 그냥 뭐라 할 수도 없고 말입니다. 예비 사위를 처음 만난 날로부터 결혼 날짜는 대략 6개월 뒤로 잡기로 했어요. 사위는 조실부무한 청년이라 따로 상견례를 하진 않았는데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생각했던 그때 갑자기 딸이 저희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로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었죠. 예비 사위와 함께 집에 찾아와서 뜻하지 않게 임신을 하게 되었다네요. 그래서 결혼 날짜를 좀 더 앞당겨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마음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아무리 결혼할 남자라고 하지만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 딸이 20대의 엄마가 된다니 기분이 정말 묘했고 바로 반가운 마음이 들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미 들어선 나이, 거기다 계획에 없던 임신이라고 해서 아기를 낳지 않을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할 결혼인데 좀 더 당겨서 해야겠다며 딸은 6개월이 아니라 2달 뒤에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놀라운 마음 반, 당황스러운 마음 반으로 한참을 심사숙고하다가 결국 생각대로 진행하라고 말해줬어요. 제 딸의 인생이고 제 딸의 결정이니까요. 서로 간의 신뢰만 잘 지키고 지금처럼 예쁘게 사랑하기만 하면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딸의 결정이 아니라 전부 사위의 계획이었다는 걸요.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앞당겨진 결혼식은 무사하게 치러졌어요. 행복해 보이는 딸의 얼굴을 보며 저희는 안도의 마음과 내심 섭섭한 마음이 뒤섞인 눈물을 흘렸고 신혼여행이 곧 태교여행이 되어버린 딸아이의 앞날에 꽃길만 펼쳐지길 간절히 기도했죠. 딸의 신혼집 이사 후 텅 비어버린 집안의 딸아이 방을 보면서 남몰래 눈물이 핑 돈 적도 있네요. 딸의 신혼집은
남편 회사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왕래하는 동네가 저희와도 같았는데요. 결혼은 했지만 같이 장을 보러 가거나 커피 한 잔을 하는 등 자주 볼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았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달콤한 신혼생활에 푹 빠져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느라 정신이 없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첫 번째로 들렸던 흉흉한 소식은 바로 남편 회사에서 들려왔죠. 남편의 비서와 제가 친한 편이라 반찬도 자주 주고받고 왕래가 잦은 편이었는데 그분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확인까지 된 이야기는 아니어서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사위분께서 어떤 여직원분이랑 트러블이 좀 있어요. 회사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트러블이라니 사내에서 싸움이라도 있었던 건가? 걱정이 된 저는 일단 이야기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 그저 업무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일방적으로 사이가 어떤 여직원에게 추근됐다는 이야기였죠. 그 여직원이 강경하게 대처를 했고 사이는 거절당하고 나서 업무적으로 그 여자에게 일방적인 방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소문이 나도 어쩜 저런 소문이 나나요? 게다가 사장이 장인어른인 회사에서 말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마는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는지라 그 당시 저는 남편은 물론이고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 상황을 일단 지켜보기로 했죠. 그런데 얼마 후 오랜만에 만난 딸의 표정이 영 좋지 않길래 마음이 쓰여서 요즘 무슨 일 있는 건 아니냐 물었어요. 그러자 애써 웃으며 딸아이는 별일 없다고만 말하는데 엄만 알잖아요. 얘가 진짜 행복할 때 짓는 표정과 그렇지 않을 때 짓는 표정이 확연히 다르다는 걸요. 저는 남편 비서분에게 들었던 사이의 이야기가 자꾸 머리를 맴돌았고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도움을 청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이야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딸은 싱긋 웃으며 알겠다고 대답했죠. 하지만 그렇게 말은 했지만 딸의 애절한 연락을 받을 날이 그렇게 코앞에 다가올 줄은 몰랐어요. 한 일주일 남짓 지났을까요? 딸아이가 엉엉 울며 자신에게 지금 당장 와달라는 연락이 왔고 저는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딸에게 달려갔죠. 그런데 딸이 유산을 한 겁니다. 딸아이는 병실에 누워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옆에서 그런 딸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죠.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서야 딸의 첫마디를 뗐고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엄마도 아빠 비서분한테 들었지? 남편이 회사 내에서 여자들한테 찝쩍거리는 거.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않고 있자 딸아이는 괜찮다며 자기도 알 건 다 안다며 이야기를 이어갔죠. 우리 아기 이런 거 다른 이유 없어. 남편 때문이야. 남편이 우리 애 이렇게 만든 거야, 엄마. 이어지는 딸의 이야기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사위는 결혼 직후부터 아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남편 회사에는 야근이 잘 없어요. 그 사실은 저도 물론이고 딸 역시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맨날 첫날 야근이라며 자정이 다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건 물론이고 각방까지 쓰고 있었대요. 그러므로 얼마 되지도 않은 신혼생활을 통틀어서 한 침대에 누워서 잔 게 일주일도 되지 않는다고 했죠. 심지어 딸이 이렇게 돼서 누워있는 마당에도 사위는 주말 포함하여 월요일 연차까지 낸 다음 원정 골프를 갔다고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걸 말 한마디 안 하고 혼자 꾹 참고 있었던 건지 저는 딸에게 물어봤죠. 왜 이런 걸 하나도 말하지 않았냐고요. 그랬더니 딸이 눈물을 줄줄 흘리며 대답하네요. 등 떠밀려 한 결혼도 아니고 내가 하겠다고 한 결혼인데 이렇게 시작부터 엄마 아빠 실망시켜 드리기 싫어서 그래서 혼자 참고 또 참았지. 참다 보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계속 엇나가기만 하네. 한참 동안 그간의 딸 결혼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무거운 표정 남편 역시 병원에 도착했어요. 저와 딸이 나누는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남편은
말없이 딸아이의 손만 어루만지다가 저에게 이야기를 했죠. 아무래도 사위 동태를 좀 살펴봐야겠어. 성인 남녀의 일이라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대로 놔둬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 남편은 이렇게 말하며 먼저 병원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계속 딸의 회복을 옆에서 지켜보기로 했고 남편은 고청 회사로 가서 비서와 이야기를 나누고 오겠다고 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월요일 밤이 다 되어서야 사위는 병원에 얼굴을 비쳤습니다. 양심은 있는지 골프 가방은 병실 앞에다가 세워두고 쭈뼛거리며 들어오더군요. 제가 있는 걸 확인한 사위는 갑자기 표정을 확 바꾸며 엉엉 울기 시작했고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당신 괜찮다고 묻는데 딸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았죠. 정말 경멸하던 사위를 째려보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사위의 인사도 받지 않고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돌아오는데 병실에서 딸아이의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어? 제발 바람만 피지 말라고, 배신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결국 내가 스트레스로 이렇게 될 때까지 당신은 뭐 했는데? 그러자 병실 문틈으로 안을 지켜보니 사위가 황급히 딸의 입을 틀어막으며 이렇게 말하는 거였죠. 아니 바람이라니 말 조심해. 장모님 들으실라. 태어나고 나서 얘기하자. 당신이 오해하는 게 많아. 어? 아무리 봐도 우리 집안에 쓰레기 한 놈이 들어온 것이 분명했어요. 첫 만남 때는 물론이고 저와 남편 앞에서 그렇게 사람 좋은 웃음만 짓던 사이놈. 제 딸 앞에서는 어마무시한 갑질을 하고 살았던 거죠. 저는 딸의 태연 수속 과정만 지켜본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그동안 회사에서 사회의 동태를 살폈던 남편이 알아온 이야기들까지 모두 듣게 되었죠. 남편이 사회 행적을 살펴본 결과 이상하리 많지 의심되는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래요. 첫 번째로는 법인카드의 사용 내역이 불분명하다는 점이었죠. 사위는 업무 특성상 남편 회사에서 거래처에 접대를 하거나 할 일이 전혀 없는데요. 결혼 직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적이 너무 많이 보이고 사용처는 불분명한데 사용 금액은 액수가 너무 크대요. 이 부분은 회계팀은 물론이고 경찰 조사까지 들어가야 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딸을 처음 만나서 반했다고 했던 그 부분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딸과 사위는 어느 유기견 보호소 봉사활동에서 처음 만났다고 했어요. 그날 서로에게 처음 반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분명 사위도 그 보호소에 매주 봉사를 간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봉사활동 기록을 조회해보니 사위는 제 딸을 만난 날 전후로 방문하는 적이 전혀 없다는 거죠. 이 역시 의도적으로 딸을 뒤쫓아 따라가서 억지로 첫 만남을 꾸며냈을 확률이 높겠더라고요. 저희는 그저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너무 많은 것을 손 놓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사람 좋아 보이는 인상과 남편 회사의 직원이라는 것만으로 사이를 다 알고 있다고만 생각했죠. 부모라고 해서 뒤에 빠져 있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고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이유로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진 말자며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먼저 딸에게 봉사활동에서 처음 만났다던 그 날짜를 물어봤어요. 다행히 딸은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당분간 퇴근 후 사이가 어딜 싸돌아다니다가 귀가하는지 알아보겠다고 했죠. 딸은 아직 몸도 마음도 완벽하게 회복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건 다 나중에 이야기해 주기로 했고요. 그런데 정말 화가 나는 건 뭘 하나 깊게 알아보기도 전에 수많은 정황들이 포착되었다는 점이었죠.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이 미꾸라지가 우리 집안 자체를 호구로 보고 있었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사위는 어릴 적 조실 부모였다는 점부터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안 계신 게 맞지만 사기꾼 아버지가 한 명 있더라고요. 전과자를 소개시켜주기가 민망해서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저희 부부와 딸을 모두 속였던 거죠. 저는 이 사실을 알아내자마자 이놈이 보통 인간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까지 투명하게 다 밝혔어요.
이 동네는 물론이고 근방에 있는 술집이란 술집은 다 갔더라고요. 어떤 겁없는 놈이 장인어른 회사 법인카드로 룸을 다니나요? 이놈이 우리를 우습게 봐도 너무 우습게 봤다는 걸 느꼈고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감히 내 딸의 인생에서 마구잡이로 들어와서 모든 걸 망가뜨리다니 가만히 냅둘 수 없다 생각했죠. 조만간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놔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제가 볼 일이 있어 집 근처 동네를 지나고 있는데 차창 밖으로 술에 취해 고주망태가 되어있는 사위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그 옆에 아슬아슬한 옷을 입은 아가씨 허리에 손을 감싸고 있었죠. 남편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차를 세웠고 조용히 차에서 내려 사위에게 다가갔어요. 저는 말리지 않고 옆에서 그 모습을 모두 지켜봤죠. 원래라면 당연히 말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은 10대와 20대를 운동선수로 보낸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제가 지금 그 일을 말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경찰서를 가는 일이 있더라도 말릴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 생각했어요. 남편은 사위에게 다가가자마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위를 아작냈습니다. 길바닥에 고꾸라져서도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될 만큼 해롱해롱하던 사위가 꺼벙한 눈으로 주위를 살피다 장인 어른의 눈을 마주친 다음 기겁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사위의 멱살을 다시 조용히 움켜쥔 지 이렇게 말했죠. 방금 자네를 이 자리에서 죽게 할 수도 있었어. 하지만 사위라서 죽지 않을 만큼만 때렸던 거고 선처는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걸세. 명심하게. 그리고 옆에 당신 노래방 여자야? 그러자 옆에 서서 소리만 꽤 지르던 민망한 차림의 그 여자는 겁에 질려서 고개만 끄덕였고 남편은 사위를 보며 한숨을 푹 쉰 뒤 다시 차로 돌아왔어요. 주위에서 사람들이 길에 쓰러진 사위를 보며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사위는 손사래를 치며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만도 하겠죠. 저희는 그 꼴을 보며 다시 갈 길을 갔고 볼일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저희 집이 아닌 딸의 집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간 알아냈던 모든 내용들을 딸에게 알려주었죠. 저는 안 그래도 요즘 심신이 많이 약한 딸아이가 혹시 이야기를 듣고 쓰러지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딸아이는 의외로 덤덤한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더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동안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심란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마치 예상했다는 듯 저런 표정을 지을까. 저는 딸을 안고 한참을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와 남편은 옷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어요. 사위가 딸과 둘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싶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위놈은 들어오자마자 신발을 거실에 패대기 치듯 벗어던지며 내가 오늘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 너희 아빠한테 개처럼 쳐맞고 들어오는 길이다. 참 하고 말했죠. 그 말을 들은 딸은 왜 맞을 짓이라도 했나 보지? 또 옆에 여자라도 끼고 있었니? 하고 물었고요. 그 말에 저희 부부는 우리 부부가 사위를 발견한 것만 오늘뿐이지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죠. 저는 그 순간 분노가 차올라서 방 밖으로 뛰어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 손을 지그시 잡으며 지금은 아니라는 식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그러자 사위는 소파에 털썩 누워서는 저희가 옷방에 있는 줄은 상상도 못하고 계속 파렴치한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내가 니네 집 돈만 아니었어도 너 같은 거 안 만나 진짜. 내가 너네 집 돈 많다 해주니까 너네가 무슨 재벌이라도 되는 줄 알아? 어따 대고 사위한테 손찌검이야 손찌검이. 참 들으면 들을수록 가관이더라고요. 그리고 딸도 저희와 같은 생각인지 사위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내가 돈 많다고 자랑한 적 있어? 혼자 베베 꼬여서 언제까지 이럴래? 그냥 이혼하자. 제발 갈라서자 우리. 어? 그런데 여기서부터 생각도 못했던 사위의 대답에 저희 부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참나 이혼? 절대 못하지. 너 예전부터 배우고 싶은 거 있다고 했지? 그거 꿈도 꾸지 마. 넌 니네 아빠 회사 무조건 받아야 하고 우리 이혼은 네가 우리 회사 사장 되고 나면 그때 생각해 볼 거니까.
맞습니다. 딸은 예전부터 꽃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희 역시 딸이 회사 일을 배워서 훗날 직접 경영하기를 바랬지만 본인이 하고 싶다는 일이 뚜렷하게 있으니 굳이 강요하지 않았죠. 그런데 어디서 굴러들어온 저딴 놈이 감히 제 딸에게 저런 말을 합니까? 저와 남편은 맞추기라도 한 듯 동시에 옷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고 사위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저희를 보고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소리쳤죠. 장인어른 장모님! 그러나 더 들을 말이 뭐가 있나요? 저는 일단 딸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고 나오면서 사위에게 이번 주말 내로 이 집에서 짐 싹 빼라고 말했어요. 저희가 해준 집인데다 제 딸 명의로 신혼집을 해두길 참 잘했네요. 사위는 맨발로 저희를 따라 나오며 오해하지 말라며 술김에 막말을 했을 뿐이라며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명치를 내치자마자 현관에 바로 고꾸라치더군요. 그리고 그 집에서 나오는 길에 사위의 차키도 빼앗았어요. 블랙박스에서 첫 만남의 정황도 꼭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딸아이가 기억하고 있던 그날 역시나 그들은 봉사활동 현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서부터 차를 대고 있다가 제 딸이 이동하는 걸 그대로 쫓아갔더라고요. 애초에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던 걸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죠. 그리고 그 장면을 함께 본 딸은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이혼해야겠다며 엉엉 울며 저와 남편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우리에게 미안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는 딸을 다독이며 말했어요. 너의 결혼만큼은 너의 인생이라 아무런 간섭도 제약도 두고 싶지 않았지만 네 이혼만큼은 우리가 깔끔하게 나서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딸아이는 펑펑 울며 고맙다고 말했고 그 다음날부터 저와 남편은 바빠졌습니다. 먼저 법인카드로 룸사롱이나 전전했던 사이놈을 경찰에 신고했어요. 남편 회사의 법무팀과 회계팀이 도맡아서 처리할 일인지라 저희가 크게 나설 일은 딱히 없었죠. 거기다 얼마나 어마무시하게 긁고 다녔는지 기록이 많아도 너무 많아서 경찰에서도 혀를 내둘렀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해고 역시 당연히 처리되었습니다. 저희가 해줬던 짐 역시 깔끔하게 정리했고 시간당 몇십만 원 받는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 역시 선임했죠. 그분이 말씀하시길 이렇게 대놓고 바람피고 돈 쓰는 무식한 사람은 오랜만에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저희 집안을 개호고처럼 봤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죠. 모든 것은 본물 터지듯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위는 하루가 멀다 하고 처갓집을 찾아와서 마당에 무릎을 꿇고 빌었죠. 마치 석고대죄를 하듯이 머리를 조아리고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울부짖는데 저 바닥에 수그리고 있는 사위놈을 발로 한 대 차버리고 싶었네요. 하지만 그러기도 전에 사위를 고꾸라지게 만든 건 남편도 아닌 바로 딸이었죠. 그저 당할 줄만 알고 순둥순둥해서 모든 걸 참기만 하는 줄 알았던 우리 딸이 해도 해도 너무한 이놈의 호작질에 분노가 하늘을 찌른 겁니다. 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봐달라고? 네가 잘 모르나 본데 지금 우리가 널 봐줘서 이 정도로 법적으로만 끝내는 거야. 봐주지 않았으면 넌 이미 죽고 없어. 알아? 다시 한 번만 이 집에 발 들이기만 해봐. 그땐 경찰이 오는 게 아니라 흥신소랑 청부업자들이 널 찾아갈 거니까. 알겠어? 본 적 없던 딸의 태도에 사위는 쩔쩔매며 뒷걸음질 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도 직장도 아내도 잃은 거지꼴이 된 채로 경찰서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돌아가는 꼴을 보니 벌금형으로 처리할 자산이 전혀 없나 보더라고요. 회사 일을 3년씩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중에 돈 몇 푼이 없는 걸 보니 회사 돈으로만 술집 여자들이랑 놀아난 게 아닌가 봅니다. 심지어 딸이 아이를 잃고 병원에 있을 때 갔다던 원정 골프는 딸의 신용카드를 들고 갔더라고요. 참 대단한 놈이죠. 그렇게 서늘한 복수는 최대한 단기간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무리가 길어질수록 우리 딸에게도 스트레스가 될 것 같아서요. 그럼 머저리 같은 놈은 최대한 반창고 떼듯 빠르게 떼어버리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가장 먼저니까요.
다행히 저희 가족은 예전의 모습대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따뜻한 밥상에서 세 사람이 모여 앉아 옹기종기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고 딸이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배우고 싶은 일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듣고 사는 것이 저희의 요즘 낚시거든요. 파도 하나 없이 잔잔했던 저희 집안에 들어온 무식한 미꾸라지 한 마리. 그 미꾸라지는 이제 사라졌고 저희의 이야기도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느낀 건 정말 제가 직접 받는 고통보다 딸이 겪는 고통이 훨씬 더 아프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딸의 행보에 또 어떤 미꾸라지가 생길까봐 과하게 간섭하거나 품고 살진 않을 거예요. 딸도 스스로 느낀 점이 많을 테니까요. 저희는 지금처럼 남은 인생을 딸의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 살아갈 예정이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